TV 보시느라고 잠을 못 주무셔서 지금 늦게 오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아마 20-30분 더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보기 보시기 나름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성장도 있고 양극화도 있고 또 정치도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조금 난장판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빠르고 또 필요한 것은 교육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유순호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유 총장님은 지금은 한성대학교 석좌 교수시지만 얼마 전까지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을 하셨습니다. 작물학으로 아마 한국에서 최고의 학자이신 동시에 학교 행정도 잘하시고 또 제가 좀 배웠더니 정치적 센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드리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다 소개는 못하나 제 옆에 계신 분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신학대학 총장도 하시고 나중에 안양대학 총장도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유석성 선생님 유순호 총장님하고 같은 집안이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들었더니 유 총장님이 학년이 하나 더 위시는데요. 2개월. 그다음에 저 지금 멀리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캐나다 캘거리죠, 맞습니까? 위니펙. 네. 네, 위니펙에서 목사로 계시는 저 김상환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얼굴 좀 보겠습니다. 명성교회 목사님은 김상환 목사님이시고 오늘 오신 분은 김상환 목사님이신데 뭐 비교되는 거 싫으세요? 비교되는 거 싫으세요? 농담입니다. 농담. 차이가 좀 있죠. 네. 예. 네. 머리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이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HBS하고 특별 계약을 맺어서 한국에서 지금 MBA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어요. INI라고 뭐더라? 인사이트 넥서스 인스티튜트 약자로 INI의 윤태근 회장님이 그 프로그램을 좀 담당하고 계시죠. 한번 그리고 그동안에 한 번도 가져오셨지만 소개 안 드렸는데 우리 김배경 선생님 한번 소개하시죠. 우리 아시아나 나중에 또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선생님. 좀 막 저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어려운 주제를 오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님, 전 국무총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쉽고 사회적인 문제점, 쟁점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혹시 좀 질문 있는 것은 마지막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왜 안 넘어가죠? 멀어서 그런가? 여기서 해야 되네요. 저는 저쪽 가려고 했더니 못 가게 하네요. 제가 이제 살아온 길인데요. 좀 제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저는 9급 공무원도 6개월 했고요. 7급 공무원도 하고 총장이 될 때까지 5번 사표를 냈습니다. 한 번 낼 때마다 2개씩 올라가는 재미로 하다 보니까 저는 많이 실패를 많이 해봤습니다. 총장도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한 번 떨어지고 2번 해서 오늘 마지막 제가 메시지 던지는 것은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를 거라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좀 상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이거 하나 소개했는데 YS 대통령은 통이 컸는지요. 이게 순금 덩어리로 저한테 신한국인이라고 상을 줬는데 그 당시는 금값이 쌌는데 요즘은 제가 우리 가족과 대기할 때 우리 집에 보물이 하나 이게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면 그래도 꽤 나가지 가격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도둑이 오면 저거밖에 가져갈 게 없다. 그래서 감춰놓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넘어가죠? 이게 왜 잘 안 넘어가요? 됐습니다. 이제 발표 순서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이게 잘 안 나가서 이거 좀 밀어주시죠. 오늘 제가 발표한 순서는 이렇게 8가지로 구분했고요. 마지막에 맺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AI한테 물어봤더니요. 지금까지 인류가 사는 사람이 1082억 명이고 우리 여기는 82억 이제 플러스 알파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분들이 나이가 들고 얼마 있으면 나이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건데 이러한 과정이 쭉 보면 18살 수명했다가 지금은 83세까지 갔습니다. 여자는 공식 86세, 남자는 80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83세로서 세계 일본을 좀 따라갔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세계 최상의 평균 수명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에 따라서 초고령 아버님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어쨌든 100살 이상 인구가 금년에 6,900명이었고 67년에는 12만 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면 대통령실에서 중요한 지팡이를 해주는데 이 예산이 지금 엄청 많이 든답니다. 자, 고령화 사회가 됐고 이렇게 고령화 되면서 또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고 있죠. 그 타임지에 보도된 거 보면 지금 태어나는 사람은 잘 글씨가 안 보이겠죠? This baby could live 142살까지 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수 나쁘면 저까지 간다고들 얘기하는데 근데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보면 직장인의 체감 퇴직 연령은 50살밖에 안 돼서 지식의 체감기가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대학의 총장을 했기 때문에 성인 참여율이 크게 증가되고 있고 방송통신대학의 재학생 수는 지금도 12만 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입학자원이 감소돼서 대학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평생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특정 학과는 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농학과는 학생이 한 과에 7,500명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우리 장수시대에는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출산율 이제 본격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부터
저출산의 위기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많이 대두됐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2003년에 이미 저출산 시대로 들어갔는데 그동안 정부는 자료에 보면 300조, 어떤 자료는 400조 정도의 돈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출산율 저하는 반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심각하죠. 물리학자 잘 아시는 이분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냐면요. 과학자니까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인사니트, 반미친 짓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산율 저리 반전이 안 되면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30년 동안 돈만 투자했지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략 중요한 것만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산율 저하는 그럼 반등이 될 수 있느냐? 인구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다른 것과 달리 인구의 반전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은 0.7까지 내려갔는데 서울은 0.55까지 내려왔습니다. 0.5 내려가면 회복 탄력성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 회복 탄력성을 잃어가는 데드라인에 좀 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인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우리 한반도의 인구가 12만씩 줄어들고 있고 이유는 고령자는 늘지만 오히려 출생아가 적어서 대표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초중고 학생이 100만 명이 줄어든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학생 수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출산율 저원인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회복 탄력성의 변곡점이 0.5인데 이미 서울은 0.5로 떨어져 있고 지방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군 읍면에 출생이 하나도 없는 읍면이 수두룩하답니다. 제가 태어난 논산 시장이 좀 연결돼서 며칠 전에 물어봤습니다. 한 시에서 출생자가 하나도 없는 읍면이 여러 개 있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읍면동이 다 없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구조에 대한 4가지 전략이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것과 또 이러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 또 세 번째는 다문화 이민 사회, 또 남북 통일을 통해서 인구를 이렇게 보완하는 것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도 녹록지 않지요. 분명한 것은 두 번째, 인구 감소 고령 사회에 적응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다문화 이민 사회인데 실제 우리나라에 외국인 우리 결혼한 사람이 지난해까지 3만 9천 명으로 보고되어 있고 유학생은 16만 3천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만 9천 명, 또 16만 3천 명이 일단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부를 하거나 결혼을 해서 와 있습니다. 이걸로 회복이 어느 정도 기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 아직도 요원하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할 게 많죠. 결론은 인구 감소에 따라서 고령 사회에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의 우리 화두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고 조심스럽게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런 시대에 오늘의 교육 심각하죠. 지금 유치원이 이미 반 이상이 문을 닫았고 초등학교도 언론에 나오기로는 몇백 개가 지금 존폐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학은 앞으로 18년 이내에 지금 전국 대학이 335개 돼 있는데 적정 대학의 수는 얼마냐? 지금 순대로 하면 반이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한 제도나 준비는 제도적인 면에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 맡기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부가 꼭 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학 정원도 지고 있고 또 사립 재단이 출구도 안 주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저출산 인구 미래에 대한 대응을 너무 무겁기도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법과 제도적인 면에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의 인정, 정말 0.5 떨어졌는데 누구도 말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혹시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할지 않을까 하는 면도 있는데 일단 저 개인적인 의견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생은 향후 정부의 의지와 정책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완화되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저출생의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 유럽도 다 인구 저하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가 가장 더 크게 감소되고 있다. 이런데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학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학교 통폐합 기준을 보면 교육부는 2016년에 이런 기준을 내놨습니다. 2016년과 2024년과는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런 권고 기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면에는 60명 이하, 의배는 120명 이하, 시에는 이런 기준을 해놓고 교육청에다 알아서 해라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감소되는 정도가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의무교육으로 해서 학교 급식도 교육도 이런 것들을 정부가 관여하고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법과 제도 정비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미래를 위해서 사람의 역량을 달려야 되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인구에서 인재로 이렇게 인구가 줄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우리 한국의 전통사였던 효의 문화라든가 인성교육은 반대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학생의 인권만 많이 강조되어 왔고 또 학교는 교권 추락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죠. 인구 저하로 일어나는 이러한 부작용들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아이도 포기하면 끝까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생률 저하가 가져올 교육 현안 문제로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기성세대는 사람과 사람의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학생과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기계기술, 과학기술과의 경쟁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르쳤던 전통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차 산업시대에는 하드 파워가 중요했지만 미래 세대에는 소프트 파워, 즉 상상의 아이디어가 기업이나 삶의 현장으로 아웃풋 될 수 있는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입시제도가 200년 전에 만들어놨던 지식을 가지고 수능평가를 하고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생을 합니다. 시험제도는 공부를 유도하는 매개체가 되는데 시험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입 수능 없애야 되는 거고 수능 없애야 되는 대학한테 선출권 다 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등록금을 요즘은 정치권에서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 무상으로 해서 출산율 회복될까요? 저는 이쪽에 공부를 하면서 그건 너무 정치적으로 표 얻으려고 하는 거지 실제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 접근은 전혀 아니다. 아까 아인슈타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을 투입을 해서 인구 회복을 하겠다.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아인슈타인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 30년 동안 인구 정책해온 것은 아인슈타인 말에 의하면 미친 짓을 한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본적인 과부하된 교육을 줄여주고 과도한 경쟁을 줄여주고 사회문화적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접근은 않고 겨우 하는 게 인구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직급을 높이고 또 수당을
학생들을 주고 또 인센티브 지급도 고소득층은 안 주고 저소득 가정에만 주고 인구 문제는 우리가 어려울 때는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잘 사는 시대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나게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왜곡된 진실입니까? 인구 정책을 하는데 저출산 어렵게 사는 사람만 애를 더 낳으라고 합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세대에는 하드 파워를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의 소프트 파워를 키워서 상상 아이디어가 혁신적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시험 제도가 바뀌어줘야 그걸 바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능 인구가 이제 18년 뒤에 20만으로 줄어듭니다. 이 수는 의미가 있습니까? 대학 정원은 40만인데 변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 제도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도 있고 교육개발위원회도 있고 기구는 많습니다. 근데 나오는 얘기들은 다 대동소이. 자녀 하나 낳으면 지원을 돈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죠. 인구 문제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육과 사회적인 너무 과부하 또 과교육을 요구해서는 미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교육 혁신을 하지 않으면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회복도 어렵고 우리 교육이 미래를 담보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통적인 지식들은 200년 전부터 만들었던 지식들이 기초교육으로서는 필요하지만은 이 배웠던 공부들은 현실에 전혀 쓸모도 없는 교육을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도 이제 수능 시험에 관여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 국어시험 문제 한번 봤나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 지문을 다 읽고 체크하면 그 사람은 1등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 줄 보고 마지막 줄 중간 보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교육만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교육은 미래 세대에서 전혀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풍부한 상상력, 두뇌의 창의성을 키운다든가 끊임없는 혁신, 실패로부터 배우는 한 번 실패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저도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제가 구급공무원 출근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복이 많지 않느냐. 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이력서에 없어요. 제가 기술고시 공부를 오래 했는데 한 7번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살아가는데 큰 자양분이 됐는데 요즘 미래세 자녀들한테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과 사람 경쟁 속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겨내 왔어요. 그러나 미래세대는 사람과 사람의 경쟁이 아니라 기계 또는 과학기술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실패로부터 배우는 자세, 유연한 논리성, 사고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과부하를 확 줄여줘야 되는데 AI 시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교육은 많아지고 기존의 교육을 줄여주는 건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사이에 많은 교육에 관심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줄이자 하면 집단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능 과목이 몇 과목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16과목 이렇게 막 늘어났는데 이게 뭐냐? 내 과목이 수능에 들어가야 그 과목의 인기도 있어지고 또 다른 수입도 창출이 되기 때문에 계속 늘려온 겁니다. 교육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원래 수능이 만들어질 때 정신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지식평가 제도를 바꾸야만이 학생의 소프트 파워를 키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아직도 그냥 담론화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좁은 땅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구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지금 큰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지구가 아니라 디지털 지구에서 생존을 해야 됩니다. 과학기술과
첨단 기기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여기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저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로드맵이라든가 실천적인 방향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이런 과거의 이런 교육이 왜 잘못됐는가에 대한 이렇게 좀 객관적이고 어려운 질문은 안 하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성공한 구글, 네이버, 인텔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 아까 얘기한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상상력을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성공한 기업들이죠. 이들의 기업은 결국에는 소수의 소프트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다 만들어냈다는 거죠. 우리도 반도체나 몇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지만 이런 국제적인 성공한 그룹들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의 소프트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는 평가 제도를 과감히 없앨 건 없애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담론은 얘기하지 않고 계속 AI 도입 문제, 고교 학점 도입 문제 이런 취업적인 문제에 우리는 다 매달려 있습니다. 대입 제도는 5년 전에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소프트 파워를 그런 쪽을 담는 교육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나 사회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창의적인 교육, 개방적인 혁신, 융합적 사고 문화, 위험 감소, 금융 규제 완화, 기업 이건 언론에서 막 나와요. 근데 구체적인 방향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만큼은 여야도 없고 국가 미래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매몰차 있습니다. 최근에 의학분업이 맡고 있지만 그것도 단계적으로 와 있을 건데 한 번에 몰리니까 결국에는 생명을 담보해서 파업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육도 의학분업과 뭐가 다르겠느냐. 어느 날 갑자기 대학에 반은 문 닫아야 되는데 출구는 안 주고 대학에 갈 사람도 없는데 대학은 유학생으로 지금 대처한다는 거죠. 지금 16만 3천 명이 왔는데 30만 명으로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 애국 똑똑한 사람을 들여서 유학을 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그런 큰 나라에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외국인이 유학생이 30만이 들어오고 국내 한 사람이 20만이라고 하면 우리 한반도에서 국제적인 인재를 길러내서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논의는 아직 시기상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성공한 외국인 유입 제도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는 단일민족을 강조했고 또 우리는 독특한 우리의 전통문화, 유교문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소프트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생들의 교육을 유도하는 평가 제도가 크게 잘못됐다. 저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이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 재주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가 왜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스트레스를 주냐고 한다니까. 경쟁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서로 잘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경쟁을 부정하는 이런 학교 문화 이런 데서 무슨 미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실패가 결국에는 어떤 것은 격려가 되기도 하고 훈장이 돼서 이 저울에 달면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제가 좀 시험 행정고시, 외모고시 2번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한두 번 더 떨어져라.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제자 7,500명이 지금 있습니다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실패를 다 딛고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육에서 이러한 덕목에 대한 가치를 많이 소홀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또는 안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유치원을 다니는데 학부모는 담임 선생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개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학교가 책임질 것, 정부가 책임질 것, 정부가 책임져야죠. 학교가 민원이 있으면 프린시플, 교장 선생님이 대항을 하지. 우리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학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도 활용했으면 학폭 문제도 또 교권 추락 문제도 문제 없는데 좋은 제도는 도입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에 부작용이 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교육학 전문한 사람들은 교육을 앞으로 물론 교육학한 교수들이 있으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전공자가 더 좋은 걸 밝혀야 되는데 전공자가 교육부 장관 하거나 책임지면 더 오히려 조직을 더 망가뜨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총장할 때도 보면 우리도 교육 분야 박사들이 교수들이 많죠.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비전공자가 왜냐하면 과학기술과 미래는 기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과 쪽 총장하는 사람들은 막 보고 밀어붙이기도 하는데 교육학 하신 분들은 이런 전공의 한계를 못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구동을 각오하더라도 전문성을 잘 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분야만 고집하는 사람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 학문과의 연결을 통해서 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때 쓰는 용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실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 조선일보에서 나오고 매경 나왔는데 등골회는 대한민국 학생이 이렇게 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제일 많은 세대가 58년생인데 106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몇으로 떨어졌는지 23만 명. 그러면 얼마나 떨어졌어요? 106만에서 23만 명. 10년 동안에 10만씩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데 왜 사교육은 저렇게 크게 증가될까? 부모들이 자녀 하나니까 밑에 나오죠. 고도압축 성장의 축산 부산물로 부모 세대의 경험을 자녀에게 이식하려는 일종의 착시현상인데 중요한 것은 사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드 파워만 가르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한민국 미래교육은 소프트 파워를 교육해야 되는데 사교육에서 중점 두는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양분이 되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드 파워를 계속 키워주어서 더 오히려 그거에 의해서 속차를 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자, 이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난 4월 6일 날 고등학교 검정고시가 10대가 16,332명. 이건 언론에 나온 겁니다. 지난해까지 이제 각 교육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은 7,183명, 경기는 12,029명. 자,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저희 때는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검정고시를 갔어요. 지금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잘못돼갖고 내신에 한 번 실수해갖고 2등급 되면 1등급으로 못 간답니다. 내신에 인생에 살다 보면 인생에 역전도 하기도 하고 부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은 역동적으로 가는 건데 스포츠 하다 보면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또 다른 신체적 지식이 더 생기는 건데 우리는 한 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니면서 실패하면 다시는 1등급으로 수시 합격을 못 가는 그래서 검정고시로 해서 가는데 이 자퇴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전 학생의
1.9%, 2%랍니다. 이건 우리나라 공교육의 허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출구인 거죠.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는 전국 검정고시 300만 도표가 학생 동문대 대표인 우리 이창효 육군 중장님도 오셨는데, 검정고시가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게 사회가 이런 쪽으로 다 사각지대로 놓이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정교육 받는 사람들은 교육비를 다 지원받고 학교를 다닐 때는 교육부 소관입니다. 자퇴를 하는 순간 관할이 어디로 가느냐? 여성가족부로 갑니다. 법과 제도가 가까이 놀아요. 자퇴하면 교육부가 손에 떨어집니다. 그럼 여성가족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교육보다 적을 거 아닙니까? 빨리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학교육의 사각지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가 예산이 이중으로 지불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 지원이 되느냐? 아니죠. 대치동에 가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서울대 가는 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공교육의 우리 허상입니다. 이게 잘됐다 못됐다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왜 이렇게 10대들이 16,000명, 또 가을에 또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보는데 가을에 또 2% 이상 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더 쉬운 길로 이제 학교 가야 배울 게 없다 이거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공교육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누구도 고민하지 않아요. 대입 우위로 된 검정고시, 동아일보에서 며칠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마침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자료 만들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자, 지난해 서울 7,184명, 요즘에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한 반에 22명입니다. 22명을 위해서 국가는 오랜 투자를 해. 근데 이걸 합격자들을 환산해 보면 300 가급 되는 사람들이 교육의 사각지대 가서 혼자 또는 부모에 의해서, 경기는 546학급 환산해 보면 이런 분들은 그냥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지원도 못 받고 자기가 알아서 대치동에 있는 학원, 노량진에 있는 학원, 또 청양 저쪽 가면 수도학원, 이런 학원을 통해서 대입을 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교육의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관리 부서가 교육부하고 여성부 이원화되는 게 아니라 통합돼야 된다고 봅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입니다. 2025년 도입 예정인데 갑자기 인구가 줄어들고 의학이 되니까 오늘날 살짝 좀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질의했습니다.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준비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아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년 시행하는 것을 이 좋은 제도라고 국가에서는 했습니다. 취지가 뭐냐? 획일화된 교육을 해소하고 학생 본인의 진로에 맞는 자율적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학교 학생 수가 20명부터 100명, 300명 있는 학교는 뭐 특별한 예는 없으니까 이런 학교에서 학점원 행제를 운영할 교사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축소된 사회에 대해서, 학생이 줄어드는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법과 제도가 팽창 사회, 인구가 많을 때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축소 사회에 적응하는 법과 제도가 따라하지 않으니까 현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각 다양한 데서 연구한 성과들도 있습니다. 제가 방송대 윤호 캠퍼스라고 했는데, 이거 윤호 캠퍼스가 뭐냐면 방송대학에서 운영하는 1020과목을 핸드폰으로 다 듣게 해놓고 학습 진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모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육부는 대학 교육이 엉망이 됐지만 방송대학 1020과목을 다 공개해서 그걸 2기를 넘긴 사실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유학생이 10만 명이 넘는데 각 대학은 등록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오고 이동도 못하게 해놓으니까 대학은 어떻게 하겠어요? 국내 학생들은 과제물도 내고 하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제가 총장할 때이기 때문에 방송대학 콘텐츠를 좀 열어줄 여유가 있느냐
근데 교수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내 강의를 왜 마음대로 하느냐? 근데 계약서에 우리 대학 교수들이 강의하면 총장한테 저작권을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이기 시에는 우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10만 명이 듣는 강좌를 전 국립대학, 사립대학 듣는다면 30만이 들을 텐데 이거 괜찮을까? 프로그램은 정상 될까? 또 저작권 문제는 안 될까? 고민이 많았죠. 저도 그때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직진과 상의한 끝에 우리가 보험을 들자. 보험을 1억을 들어서 교수에 내가 나오는 컴플레인이 있으면 학교가 다 책임진다. 그래서 이제 교수를 동의를 받아가지고 전 대학에 열었습니다. 12,000명이 방송대 콘텐츠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가까지 해주느냐는 문제가 생겼었는데 각 대학은 서울대학이 방송대학한테 점수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 대학 총장님들한테 우리는 콘텐츠만 다 열어줄 테니 평가는 해당 대학에서 해라. 완전히 성공이 끝났습니다. 코로나 끝났는데 교육부 장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대학한테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을 키워달라. 우리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예산을 달라. 그래서 시험제도, 온라인 제도를 다 바꿨습니다. 자,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고교학점제 전면대입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마이너 과목 또는 특별한 과목들은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다 들을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그러고 평가만 나와서 하면 이거 얼마고 되는데 교육부는 하드웨어 공부하던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까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오늘 여기 떠들어도 듣도 없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서 교육부가 이런 건 알아야죠. 고교학점제 방송대학에서 그냥 윤호 캠퍼스를 그대로 적용하면 10만 명, 30만도 되는데 그러면 학생이 적은 학교 또 교사가 없는 학교는 이걸 들어서 학점제를 통해서 본인에 맞는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데 아직도 거기까지 가지 않고 전통적인 지식 공부하는데 2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지식들을 그냥 계속 암기하고 평가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거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핸드폰의 기능 중에 우리가 만든 유노 캠퍼스는요. 어디까지 가느냐.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만큼 들었는지 강의 진도까지 다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발달해 가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교육을 담당 부서에서 너무 세상 변화를 모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죠. 여기서 스티브 잡스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나머지는 네 분들은 아까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바꾼 백만장자 또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네 사람들의 공통점은 학생들의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네 사람의 공통점은 학교 교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중퇴. 또 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분들은 직장에 가서 다 무능력자로 몰리기도 하고 해고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게 인생의 이 사람들 넷을 보고 만드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하드파워, 학교 공부만 잘해야 성공한다. 그런 거 없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어떤 미래 세대의 살을 이런 역량을 키워준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넷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이 없다. 이분들은 개인적인 걸 보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돈이 많은 집의 자녀도 아니었고 또 그 제도를 부정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대학을 다 1학년마다 중퇴했다는 거고 한 사람 제일 끝에 있는 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예요. 문자 해독력도 떨어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밝혀주는데 기여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가로는 이제 공짜가 없다는데 이 사람들이 실패를 통해서 얻은 건데 공짜가 없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시간적인 이런 것들이 투자가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AI, 디지털 교육이 이제 중심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교육적인 측면과 좀 동떨어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AI 도입이 목적이 아니죠. AI 도입은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기구로서 도입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켜서 응용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디지털 교과서를 내년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한테 이제 결정이 났는데 지금도 교재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가르칠 선생님들의 교육도 2학기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재를 만드는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AI, 개인의 학생 개개인의 수준별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생들과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 흥미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요즘 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미 학생들이 디지털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요. 부유한 집과 어려운 집,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료에 의하면 5살 때부터 유치원을 막 갑니다.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가서 공부하는 질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미 지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무교육도 땡겨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교육부총리 했던 분이 학교를 5살에 등교한다고 해갖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어쨌든 부총리 자리를 물러나게 된 사례도 있죠. 그래서 우리 5살에 의무교육 한다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기시가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이죠. 아까 불편한 진실 얘기했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녀들은 5살부터 유치원에 가서 영어도 공부하고 이미 막 디지털 교육도 해요. 학습 격차가 완화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되고 있는데 교육하는 당국은 이걸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무시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공교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준비가 미흡한데 과연 유럽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기 앞서서 디지털 교과서의 자료 검증을 위해서는 내용에 우리에 적합한지 어느 연령대 공부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한글도 모르는데 디지털부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교육학적인 타당성, 문화적 적합성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디지털 교재를 어떻게 하냐면요. 입찰을 붙였답니다. 교육적인 검토를 않고 기업한테 교재를 맡기면 교육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아까 얘기한 디지털 교육을 통한 AI 교육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우리는 수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교재를 만들고 언제 디지털 교육을 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 유행하는 용어가 19세기 선생님이 20세기 학습 내용을 21세기 학생한테 가르친다. 이런 말이 나올 때입니다. 19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따라올까요? 그냥 학교에서 잠자는 교육. 왜 학교가 잠자는 교육이 됐을까? 그것은 지적 자극을 주는데 실패했고 교육의 내용이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나이에 눈이 둥글둥글해서 공부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도입되려면 규범을 만들어지는데 기업이 주체가 아니라 교육 전문성을 가진 주체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돼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유럽의 경우에 이건 제가 이제 자료를 검색해서 찾은 겁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디지털 교육은 너무 초등학교 때 하니까 문자 해독력 떨어지고 문화의 이해도 적어져서 고교 이상으로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아이들의 문제점으로 문해력이 점수가 하락하고 종이 난독증이 있고 디지털 중독증,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디지털 교육은 이렇게 좀 뒤로 연령 좀 나이가 들어서 좀 해야 된다. 너무 초등학교 유치원은 아니다. 또 핀란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부터 스웨덴은 10세 미만은 태블릿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6세 미만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내용 들어봤습니까? 우리나라 AI 교육은 몇 살부터 한다든가 사회적인 담론으로 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도입한다. 도입하는데 어떻게 도입하느냐? 앞서 얘기한 내용의 적합성, 연령 적합성, 교육 타당성 이런 것들도 없이 입찰로 좀 들어가 있답니다. 아마 여름에 8, 9월에 교재가 나오면 이 교육 내용은 계속 바뀌는데 AI는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육이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점수를 얻기 위한 하드 파워 교육으로 AI 교육 이런 것들이 디지털 교육이 바뀌고 있다 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AI 규범부터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어느 때부터 우리는 디지털 교육 가는 게 좋은가 하는 담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좀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요. 이스라엘의 테크니온이라는 기업체인데 이 기업체에서는 의학, 공학, 약학을 통합해서 노벨상을 최고 많이 배출한 기업입니다. 회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교육은 아까 얘기한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융합, 빅블러라고 했는데요. 융합하고 통합하고 연결하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교육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이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은 교육의 과부하를 줄여줘야 되고 200년 전 지식을 사회 나오면 쓸모도 없는 지식을 계속 암기하는 것은 줄여줘야 이런 교육이 가능하지. 전통적인 지식은 다 고수해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인성교육, 기초교육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 인성교육은 강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쪽은 자꾸 관심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우리 인구 절감 시대에 꼭 필요한 사항들은 교육의 불평등이 지금 5살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신문에는 이미 초등학교 입학할 때 대학 들어갈 순위가 정해진다. 그런 말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초기에 교육의 불평등이 해소해야 되는데 커지고 있다. 또 지식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식지라는 건 뭐냐면 학교 성적을 말합니다. 신체지라고 하는 것은 부딪히면서 터득하는 지식. 그러니까 유럽에 뛰고 있는 손흥민 같이 유명한 축구 선수는 뛰면서 터득한 지식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형집은 신체 지식이 중요하고 이제는 암묵지가 더 중요하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실패를 통해서 얻는 이런 지식. 또 부딪히면서 친구하고 우리 때는 선생님한테 맞는 게 예사였고 친구끼리 적당한 뭐 얻어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어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물론 부정적인 면이 많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부분을 표현을 잘못하면 좀 오해가 있지만 세상은 이렇게 형식지, 신체지, 암묵지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형식지 교육에만 머무르고 있다. 빨리 신체지, 암묵지로 바뀌어야 된다. 얼마 전에 우리 정운찬 이사장님께서 쓴 내용에 보니까 지덕체 교육이 아니라 체덕지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여기에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체력도 길러져야 되지만 지덕체는 미래에 소프트 파워를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전통적인 지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체덕지 교육으로 과감히 바뀌어야 되는데 이유는 형식지보다 신체지, 암묵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그때 공부 잘했던 애들이 다 출세했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회에 부적응하기도 하고 자기 고집만, 에리트 의식만 강해져 갖고 사회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요일들입니다. 물론 이 자리가 서울대학교 자리지만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이 사회에 귀하냐? 제가 보면 국립호텔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저 방송통신대학 나온 사람들은 국립호텔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을 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터득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얻은 지식, 암묵지, 부딪히면서 얻은 신체지가 더 중요해지는데 그러면서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체력지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아직은 좀 걱정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학교 교육이 지향할 방향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사람도 없고 20만 원밖에 안 돼요. 더 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 우리 사회를 이제 18년 되면은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대학에 가요. 20만 원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이 친구가 소프트 파워를 키워서 자기가 평생 신나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손흥민이가 국제적인 수준에 간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의 소질을 찾아서 갔기 때문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우리 교육도 우리 20만 출생자가 18년 뒤에 대학에 갈 때 이런 모습으로 안 가면 과거 100만 명이 될 때 그때의 그 사고방식, 사람과 사람 사이 경쟁하는 것으로는 미래를 담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저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했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를 학생들이 가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시험 평가제도부터 바뀌어야 된다. 평가제도는 학생을 학습하는 유인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대학 입시도 정부가 꼭 쥐고 왜 있습니까? 이제 18년 뒤면은 대학이 반 이상 없어져야 되는데 그때 가서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의학 분업과 똑같은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예견된 사실인데 예견된 것을 심각성을 하지 않고 여야 모두 이념 논쟁에만 빠져 있지 이런 궁극적인 국가 미래를 위한 논의는 잘 다루지 있지 않다. 그래서 학생의 학습 과부하를 과감히 줄이는 역할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학생이 줄어들면 중요한 것은 소프트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초교육은 강화돼야 됩니다. 거기에 인성교육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초등학교 1, 2학년에 체육, 음악, 미술이 통합교 과목으로 즐거운 생활을 있습니다. 하루빨리 체육을 단독 과목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과부하를 줄인다는 것은 축소할 건 축소하되 우리가 체력 키우는 체육, 음악, 미술을 같이 할 게 아니라 체육은 단독 과목으로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것은 잘못된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는 정책이다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꺾지 않는 마음, 꺾여도 그냥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방향이 재설정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기 위해서는 노력 대가가 누리는 사회가 정착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새로운 미래를 담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육의 과부하를 과감히 줄여주고 강화될 인성교육과 기초과목은 크게 해줘서 학생들이 이렇게 줄어든 인구에 맞게끔 인구가 증가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논리에서 나와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저인구 시대, 축소 사회가 됐으니 축소 사회에 맞는 법과 제도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교육 방향도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멀리 18년, 짧게 하면 10년 이내에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가 어려우듯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10년 내에 대학은 이미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겁니다. 잘못하면 외국인을 교육시키는 교육입니다. 지금도 우리 16만 명의 외국 유학생이 들어와 있지만 30만까지 이제 허용을 하는 정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난 세금 가지고 국제적인 인재만 길러내고 우리 한국 사람은 20만밖에 안 되는 이 부작용을 그냥 인정해도 될 것인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봅니다. 학생들이 저희 때만 해도 사람과의 싸울 때는 노력하면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도 할 수 있다. 저처럼
국공무원 시작해갖고 7급공무원 연구사 교수가 되고 총장까지 가는 시대는 과거에는 가능했는데 지금 시대에 가능할까요? 인생 살다 보면 패자부활전도 있어야지. 한 번 중간고사 실패했다고 뒷말 실패하면 스카이 대학은 못 가는 이런 시험제도, 이건 과감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미래를 담보하는 학생의 소프트 파워 교육은 유언하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존경합니다.